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아주 현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친일파의 문제입니다. KBS에서 2회에 걸쳐서 이제 백선엽 장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제작해서 방영한 적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접하셨겠지만, 이 백선엽 장군은 이제 간도 특설대에서 근무했던 그런 친일 행적으로 거의 이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것은 도외시하고 한국 전쟁 당시의 어떤 활약상만을 바탕으로 거의 이제 백선엽 장군에 대한 어떤 찬양 위주로다가 균형 잡히지 못한 그러한 시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제작됐던 것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버시바우 이 주한미대사에게 뼛속까지 친일이고 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던 것들이 우리가 이미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어떤 친일파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일까요? 정말 대한민국은 가히 친일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됐는데, 무엇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 때문인지 좀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어떤 중국이나 북한은 이런 친일파들을 모두 숙청하고 처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프랑스 같은 경우만 해도요, 이 독일의 이제 허스와비 정권이었던 이 괴뢰 정부인 비시 정부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그런 어떤 친일, 친독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결국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해방 공간에서 친일파에 대한 정리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친일파 청산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제 우리가 여전히 이런 어떤 진영 논리의 대립 가운데 한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논평을 내놓은 지 오래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데서도 같이 대두대에서 살펴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집회를 통해서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의 한일이 교착 상태에 놓여가지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외교적인 물밑 협상이 오히려 이 한일 관계의 이 교착 상태를 더욱더 풀기 어려운, 다음 정권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꼭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피하려는 전략 때문에 더 꼬이게 되는 문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그리고 또 해방 이후, 그 다음에 한국 전쟁, 이렇게 이제 한국의 이제 현대사를 이제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대중문화의 시작을 언제로 보통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을 때, 보통은 이제 1960년대를 시작으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통시적인 그러한 관점들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어떤 모던 보이, 모던 걸이 있단 말이죠. 처음으로 이제 그 라디오 방송국이 생겼고요. 그걸 통해서 앞다퉈서 일본에서 이제 들여오는 그러한 신진 문물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그러한 그 모던 걸 보던 보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채만식의 탕류나 이런 이제 우리 이제 문학 작품 속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60년대 시작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1920년대 후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대중문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우린 또 어땠습니까? 그 일본의 어떤 식민 지배도 있었지만 해방 이후에는 신식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즉 그 어떤 미군정이 3년이 지속이 됐었죠. 이때 이제 벌어졌던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지금도 이제 그 정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제주의 4.3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그 학자들은 4.3 항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내지를 못했죠. 군경의 입장과 무장대와 토벌대 이 문제 때문에 제주 내에서도 이번 세대 안에서는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드러내놓고들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 누구는 군인이었고 누군 경찰이었고 심지어 한 가족 내에서도 형제간에 토벌대와 무장대가 있을 정도니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손쉽게 풀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한국 사회의 어떤 분단이라고 하는 문제와 어떤 국제 정치의 어떤 냉전 시대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대중문화의 그 연원을 가늠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일제 강점기, 그 다음에 어떤 미군정 시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결국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식민주의와 그 다음에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소위 이제 번역 잘 안 합니다.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하면 우리가 탈식민주의라고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후기 식민주의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대체로는 탈식민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냥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더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그 정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탈식민주의, 소위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은 무엇을 하는 이론적 실천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께 안내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식민시대와 현재의 식민시대를 포괄해서 모든 식민주의의 비판과 극복을 위한 담론적 실천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과거의 식민시대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께 제가 과제도 하나 내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진영 논리에 의해서 굉장히 논쟁이 가열차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는 항상 어떤 사안이, 어떤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거기에 대해서 거의 이제 진영 논리에 의한 지지와 반대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역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은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어떤 식민지 수탈론과 그 다음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거, 특히 여러분들께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유튜브가 있는데
우리 이덕일 선생님이시죠. 예, 역사학자 이덕일 선생님의 TV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 사회에서 이 정도로 훌륭하고 양심적인 분 정말 드물 겁니다. 역사학자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국 사학계가, 예, 특히 이제 제도권 내에 이제 대학의 자리를 잡고 계신 그런 주류 사학자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야사학자 분들이 있습니다. 예, 소위 비주류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우리의 이 역사 인식이라는 게 되게 가슴 아프고 굴곡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족사학과 식민사,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고, 예, 저는 좀 예전에 그 고조선주적 탑사회에 뭐 2차례 정도 중국에 다녀온 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 역사의식이라는 게 일천했죠. 근데 워낙 좋은 분들하고 같이 갔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귀동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뜨겁게 이 가슴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요. 조금 일찍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식민사과 그 다음에 민족사, 그것이 지금 현재 그 한국 그 역사학계를 어떻게 어떤 그 분열과 어떤 대결, 심지어는 소송까지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거 좀 알면 좋거든요. 네. 자,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 식민시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현재의 식민시대까지 그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죠. 특히 우리는 청산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식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 어떤 담론적 실천을 우리가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대두되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냐 그러면 식민주의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화 이론에서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많이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기 구주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에다가 이 식민주의를 같이 합쳐서, 그래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뭐 비평도 있고 이론도 있는데, 특히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이론 쪽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삼총사라고 하는 뭐 에드워드 사이드라든가 호미 바바, 그 다음에 가야트리 스피박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이 논의들이 소위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이론입니다. 예, 너무 이론주의에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호미바바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이 실천이 결여된 대단히 추상적 이론으로 많이 빠진다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후기 구주주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받아들여서 그러한 이론 체계를 중심으로 식민주의를 전개하기 때문에 조금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피식민자의 어떤 정신 분석이라고 하는 것, 정신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예. 상당히 어려운 건 뭐냐면, 결국은 서구인들이 안출해냈던 그러한 이론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나마 그 피식민자의 어떤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정도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이거든요. 예. 호미바바는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화 이론들이 그러니까 후기 구조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같이 들어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틴 버넬의 블랙 아테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책인데, 이제 어떤 서구 중심주의, 어떤 유럽 중심주의의 어떤 허구성을 드러내는 책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면서 모르는 척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학문이 유럽 중심주의고 서구 중심주의인데 거기에 대한 아주 불편함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도 한번 접해보시면 이거 무슨 소설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과거나 그리고 현재 서구인들이 비서구인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신념체계, 이론체계로 만들어요. 이게 유럽 중심주의입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한 16세기 정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러한 역사 날조, 역사 조작까지 하거든요. 이게 이제 19세기, 18세기, 19세기에 가면은 이 독일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서구 중심적인 역사 서술로 왜곡하고 조작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갖다가 대단히 체계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유럽 문명의 원천을 이제 그리스로 잡습니다. 사실은 이집트인데 말이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유럽 중심주의, 이러한 어떤 그 배타성, 그리고 이제 민족의 어떤 우월성,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것이 중세, 근대 이런 데서 처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려진 얘기로는 이 그리스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문명인, 야만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요, 비그리스인들을 바르바로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바바리안 이러잖아요. 야만인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야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바르바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리스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비그리스인이라는 뜻이지 그러한 어떤 열등하다, 어떤 열등한 민족, 저급한 민족이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 말을 안 한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우리도 왜 샬라샬라 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열등한 민족, 우월한 민족이라고 하는 평가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근대 이후에, 계몽주의 이후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치밀하게 서양에서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하고 우리가 얘기도 하겠지만 이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여러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동양을 찬미하고 동양을 숭배하는 그런 동양 중심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양인들의 조작된 동양관이에요. 오리엔탈리즘을 보통 아시안 스터디즈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서구인들이 서구 중심주의, 유럽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조작하고 왜곡해낸 동양관입니다. 하나의 엄청난 신념체계고 이것들이 아주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계속해서 작업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유럽 중심주의가 결국 무엇을 낳습니까? 식민주의를 낳죠. 인종주의를 낳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도 겪었지만 어떤 일제강점기, 미군정, 정말 이 프란츠 파농도 그런 얘기하지만 흑인들은요, 누가 되고 싶어 합니까? 백인이 되고 싶어 한답니까? 어떤 백색 신화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미군정 3년을 거치면서 정말 오리지널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비판적으로, 지금도 우리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혀 밑에 좀 잘라내는 그런 것들도 횡행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가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실제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긴 좀 그래가지고 조금 그냥 좀 윤색해서 하자면요.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공부를 하러 온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서울에 있다가 고향에 이제 섬인데요. 섬에 갔는데 왜 갔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사랑을 하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하여튼 어떤 얘기예요.
그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고민하다 얘기한 겁니다. 아빠 뭐 저 임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지역어로다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하지 않으시고 너는 서울에 가서 1년이나 있었으면서 아직도 사투리를 쓰냐 뭐 이런 식으로 혼냈다라고 하는, 예, 이게 얼마나 진짜 우리한테 이 어떤 그 지역과 이 중심 뭐 이 관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정도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정말 어떤 미국을 숭배하고 뭐 정말 미국에서 뭐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장 먼저, 예,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예, 뭐 유학도 가려고 하고 뭐 그랬던 시절들이 뭐 정말 아메리카니즘이 있죠. 예, 지금도 뭐 아니라고 하긴 어렵지만, 예, 지금은 좀 더 시야가 우리가 넓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정말 미국 보고 우리는 너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예, 좀 이제 우리가 개안을 하게 된 거죠. 덕분에. 예, 미국 사회가 상당히 만만한 사회가 아니고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복잡하구나. 예, 민주주의가 위기구나. 미국 민주주의가.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텍사스 굉장히 보수적인 이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죠. 예, 아주 기독교 근본주의 이 라인인데 그 여성들의 어떤 그 소위 임신 중지의 자유를 그걸 갖다 금지하는 그거를 대법원에다가 내가지고 대법원에서 그거를 인용을 하고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아프간의 여성들이 텍사스 여성을 걱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만평이 나올 정도로, 예, 미국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을 역행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죠. 얘기하다 보니까 좀 딴 데로 갔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인데 이 포스트의 의미를 어떻게 볼 거냐. 우리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를 탈이라고도 할 수 있고 후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후기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시간적인 그 이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식민주의, 영토적인 물리적인 식민주의는 끝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식민주의의 어떤 잔재들, 우리가 이제 친일파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 인식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죠. 예. 이러한 이제 얘기가 이제 후기라고 보는 것이고, 탈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식민주의의 어떤 극복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민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후기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서 그것을 동시에 이제 극복하고 실천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포스트가 탈로도 얘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 그래서 잘 번역을 안 하고, 예, 그래서 그냥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후기 구조주의하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식민주의하고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적인 작업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비평은 대표적인 인물이 프란츠 파농입니다. 이 파농에 대한 얘기는 제가 2부에서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보시면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삼총사가 나와요. 예,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에드워드 사이드, 호미바바, 이 문화의 위치라고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호미바바 같은 경우는 락강의 정신분석을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락강 철학을 좀 알면은 아주 수월할 수가 있고요. 이 가야트리 스피박, 예,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이제 그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삼총사, 이제 이론가들이라고, 예, 그러니까 탈식민주의 문화 이론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6번으로 가보시면 이 파농의 이 정신과 물질의 동시적인 탈식민화,
이건 우리가 이제 2부에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그냥 뭐 물질만 뭐 정신만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프란츠 파농의 이러한 그 어떤 민족 해방 또 개인 해방의 정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탈식민주의 삼총사입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비평에서 이론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시작점, 분기점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오리엔탈리즘의 저자인 에드워드 사이드입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여러분 원래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뭐 이집트로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신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 이 28 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무지무지 어렵죠. 여기에서 발생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이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이냐, 국제사회의 비난의 여론이 계속 그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뭐 중동, 근동, 이것도 여러분 유럽 중심주의의 산물입니다.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아시아, 서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식으로 불러야지, 이건 유럽의 중심에서 가깝냐 근동, 중동, 우리는 뭡니까 극동 이러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인물이 바로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인데, 이 에드워드 사이드는 제가 여러분께 여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리엔탈리즘, 그 다음에 푸코, 이 에드워드 사이드는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만 푸코가 얘기하는 그러한 어떤 지식과 권력의 공무관계라고 하거든요. 지식이 권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안토니오 그람시, 우리가 이미 살펴봤다시피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 헤게모니 이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오리엔탈리즘을 자신이 이제 안출해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호미바바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뭐 책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은 좋겠는데, 이 에드워드 사이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미바바가 있는데, 이 호미바바는 제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제 혼성성, 이 혼성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뭐 혼종성이라도 얘기하고 앰비밸런스라 해서 양가성이라고 얘기하니, 이게 이제 그 정신분석학에서 우리가 애증의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식민인은 그 식민 지배자가 피식민자들을 식민 지배자를 닮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그 차이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그런 모순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지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식민과 피식민 간의 욕망과 공포, 닮도록 하면서도 닮을까봐 두려운, 이런 거. 그래서 차이의 부정과 차이를 또 생산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동시에 행하는 모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호미바바는 이제 혼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그 전에는요, 하나의 그냥 일방적인 이야기로 많이 나왔다면, 이 혼성성이 지배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저항의 수단이다. 그 틈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틈새가, 그 양가 감정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혼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식민인을 흉내내면서도 틀리게 흉내내는, 조롱하는 그러한 것들을 또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가야트리 스피박은 우리가 2부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